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 김규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박물관 연구직의 윤리 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리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박물관의 주요 기능하고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물관의 주요 기능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시 연구, 그리고 소장품 관리, 보존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하는 사람들이 박물관 전문인인 학예 연구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예 업무를 통괄하는 공통 분모가 박물관 일원으로서의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윤리의식을 가져야만 올바른 박물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박물관 윤리에 대한 것은 국제박물관협회 전문직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이 윤리 강령은 1986년 11월 4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박물관 협회의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강령에는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꼭 해야 할 것들을 잘 풀어놓았습니다. A4 용지로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그것들은 읽어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윤리 강령을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박물관에서 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유물관리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유물관리와 관련된 그 에피소드 중심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뭐하고요? 그 박물관인의 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법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박물관에서 생활하는 자세 또한 당연히 법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의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구입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유물 관리, 그 다음에 감정 관련, 세 번째는 언론 대응,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윤리,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구입 윤리인데요. 제가 일단 구입 윤리는 구입을 구입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구입을 할 때는 9번 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각 박물관들에는 전시 정책이나 아니면 유물 수입 정책 같은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각 박물관들은 이런 정책에 따라서 그 박물관에 없는 유물들을 구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것을 전시를 통해서 이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구입은 특히나 이제 돈으로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금전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박물관의 경우에는 이런 돈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3번에 걸친 구입 평가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평가회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관내 전공자들이 이제 해당 유물에 대해서 이 유물이 진짜 박물관 전시 정책이나 유물 수집 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구입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평가 회의에서는 박물관의 학예직 부수장들이 모여서 유물의 구입 여부를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3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차 위원회에서 박물관 회계 담당관이 있는데 그 회계 담당관이 직접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유물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 구입액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이런 높은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을 가지고 유물 구입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는 전현직 문화재 위원 등이 포함된 그런 원로급 위원들이 참여해서 유물 구입 여부와 구입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 2차에서는 박물관 관계자만 참여를 하지만 마지막 3차에서는 모두 외부에 관련 전공자라든지 전현직 문화재위원 등 그 학계 원로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입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의 구입액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구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입액이 결정되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박물관 자체의 사람들이 그 구입에 관여하는 것을 최소한 막고자 그런 3차의 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박물관 구입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입을 심사하는 유물을 가진 소장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는 위원들에게 절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죠, 이제. 왜냐하면 그 소장가하고 참여위원이 서로 알 경우에 어찌 보면 부정이 개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여위원이 자기가 아는 사람의 유물을 심사를 하게 되니까 가격을 높여 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유물을 심의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절대로 고지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유물들에 대해서 이런 3차 위원회가 있으니까 좀 참석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현장에 왔을 때 이제 그 심의하는 유물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구입을 의뢰한 소장가와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굉장히 저명한 학자이거나 뭐 전현직 문화재위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무조건 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주로 유물을 이제 박물관에서 구입하는, 그러니까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입 방법에는 이런 것 외에 이제 경매로 이제 또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구입 절차가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3차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입 금액이 이제 그냥 저희들이 구입을 할 경우에는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게 구입 금액이 되지만 경매에서는 우리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구입액의 상한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방식은 잘 아시겠지만 가서 이제 이렇게 이걸 들겠죠. 이제 이 팻말이라고 하나요? 이걸 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호가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또 이제 부르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최고 금액을 부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넘어서는 그걸 누군가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부르죠, 더 이상. 못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3차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우리가 사고자 하는 유물이 낙찰이 되면 그 유물은 우리께 못 되겠죠, 이제. 근데 그 최고 금액 내에서 낙찰이 된 경우에는 저희 유물로 이제 구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당일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게 되는데 사실은 현장을 가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유물을 구입하는지 경매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사겠다는 걸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매장에 가게 되면
그 경매회사의 직원들은 국립박물관에서 유물을 구입하러 왔다는 사실은 압니다. 알지만 어떤 유물을 할지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유물을 한다는 것을, 만약에 어떤 유물을 하겠다는 게 밝혀졌다고 하면 그 유물이 경매를 하는 어떤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도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경매장에 가면 일종의 경매장이 있죠. 이런 강의실 같은 경매장이 있는데, 그 경매장에 앉아서 이렇게 팻말을 드는 행위는 안 하고 주로 어디 골방 같은 데 가서 대기를 하죠. 이제 대기를 하는데, 그 골방에서 대기하는 이유는 전화로 응찰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화로 응찰하는데, 전화로 응찰하는 방법은 그 구입이 진행되는, 경매회사에서 구입이 진행되는 게 예를 들면 한 번 할 때 뭐 200~300점 정도의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매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최고 금액을 이제 받아간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유물이 나오기 한두 개 전쯤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50몇 번을 하겠다. 지금 50번이 경매가 되고 있는 중에 뭐 52번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유물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참여를 하게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팻말을 드는 것처럼 전화로 이제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간 최고 금액 내에서 낙찰을 받으면 박물관으로 그 유물이 들어오게 되지만, 못 받는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면 못 받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는, 예전에 유물 구입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이 최고 금액을 이제 받아갔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받아갔는데, 저도 이 경매에 참여해 보면, 그러니까 전화로 응찰하거나 뭐 응찰을 하면서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 경매의 좋은 점은 아니고 나쁜 점 같은데, 뭔가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담당자는 상한가를 받아간 것보다 한 번 더 불렀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아갔는데, 그 다음 물으면 1,100만 원인데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낙찰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그 위를 불렀으면 모르겠죠. 그냥 그러고는 수도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낙찰을 받게 돼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경매회사에 무슨 약간 뭐라 그러죠? 그걸 물겠죠. 이제 못 살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잘 얘기해서 해결은 됐지만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박물관은 최고 금액을 받아가는 것 이상으로는 경매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5월 달에 사실 한참 시끄럽게 했던 간송미술관 불상 2점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박물관이 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경매장에 나타나는 순간 경매사 직원들은 저 사람들 그걸 사러 왔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사실은 그 간송미술관의 불상이 딱 경매가 시작되는 순간 15억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15억이라고 딱 하는데 진짜 침묵이 쫙 흘렀어요. 아무도 이제 경매에 참여를 안 했죠. 저희들도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경매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일반 사람들 아니면 기관들하고 경쟁을 해서 유물을 구입하는 거지만, 나름
저기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박물관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저기 간송미술관 보물 2점의 경우에는 뭐 간송미술관에서 유물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 박물관이 참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박물관이 참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유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그 경매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기 원래부터 그 유물을 경매를 통해 구입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박물관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이게 박물관이 얼마를 가져왔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망설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꼭 그 유물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매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많은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 참여한다는 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매에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입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제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회계 절차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돈이 매개체가 되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돈과 금전과 관련해서 뭐 나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물 구입에 대한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높은 그런 우리 나름의 그런 윤리의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구입의 경우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물관 전체의 어떤 기능들, 전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회계 관련 업무가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업무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부정하게 뭘 처리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유물 관리 관련해서는 유물을 제가 유물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물은 그냥 물건이라고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물을 대할 때 이걸 금전적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이라고. 저희 박물관에 항상 얘기할 때 유물 얘기할 때 물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이제 국정감사에서 모 박물관에서 허가받지 않고 이제 외부 사람이 수장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박물관이나 뭐 다른 박물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부 사람들이 수장고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먼저 사전 허가를 받겠죠. 이제 받고 사전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이제 수장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박물관의 경우에는 사전 허가 없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연구직의 직원이 그 사람을 쉽게 말해서 그냥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 비슷하게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박물관 수장고는 항상 어찌 보면 2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이제? 응? 누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물을 뭐 가지고 간다든지 뭐 그런 걸 막기 위한 거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2명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죠. 둘이 짜면 되죠. 둘이 짜고 그냥 들고 가면 되죠. 근데
수장고라는 곳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보안 구역이라서 지금은 뭐 CC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지켜보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수장고는 항상 직원 2명이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합니다. 2명이 들어가는 것 이러면은 혹시 2명이 들어가도 사전에 그 두 사람들이 모의를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이제 수장고는 굉장히 높은 보안 구역이라서 CCTV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희 박물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이제 벌어지지도 이제 않을 것입니다. 뭐 혼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유물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0%, 마이너스 10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사람들은 그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인의식이라든지 윤리의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유물은 그냥 유물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물 자체는 그냥 물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물은 그냥 귀한 물건이고 우리가 잘 지켜서 후손에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박물관인들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물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든 뭐 연인을 사랑하든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게 집착을 하면 안 되죠. 유물에 집착해서 그걸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물을 내 것으로 소유하면은 안 되는 것하고 이제 사랑하고 이제 닮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껴주죠. 당연히 유물도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유물을 굉장히 애지중지 다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지중지 이제 다루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이제 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유물 보존 처리해 주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물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그 상태에 맞게 온습도를 조절해 준다든지 그 상태를, 이제 상황을, 주변 환경을 신경 써주는 것하고도 이제 닮아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현재는 물론이지만 그 사람의 과거도 이제 궁금해지고 미래도 이제 궁금해하죠. 이것은 유물에 대한 우리의 조사와 연구, 그거하고도 또 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물의 과거도 밝히고 또 그 유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영원하기를 이제 바라죠. 마찬가지로 유물도 영원해야 됩니다. 후손에 계속 전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금전으로 이렇게 환전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물도 금전으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다루고 있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물을 대한다면 아마 영원한 사랑처럼 유물도 마찬가지로 영원할 것입니다. 유물에 대한 박물관 사람들의 윤리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물을 다룰 때도 내가 잘못하게 되면 이 유물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유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해야 될 유물이 한순간의 실수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유물에 대한 우리들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 자신이 연구라든지 뭐 자기 전공 분야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유물을 종종 자기가 소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좀 예전이지만 우리 이제 원로 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연구를 하고 하기 위해서 소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그 유물을 취득한 경우라도 박물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본인이 유물을 소장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구입 관련한 얘기를 했었는데 연구직은 본인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물을 물론 이제 소유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걸 구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하면 그것도 진짜 윤리적으로는 맞지를 않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유물 구입 담당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판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유물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전공자가 어떤 자기 분야의 것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 그게 합리적으로 적법적으로 취득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훔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도굴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온 물건 등을 소장하는 것은 이제 진짜 박물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이런 유물들을 받거나 아니면 취득할 타이밍이 있다면 또 그때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겠죠. 그걸 우리가 가질 게 아니라 이런 유물에 대한 윤리의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감정윤리인데요. 감정은 제가 감정을 감정하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감정하는데 이제 우리의 감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달리 얘기를 하면 절대로 감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박물관에 있다 보면 아마 무수한 그런 감정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라든지 뭐 그런 전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감정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박물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감정을 해주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화라든지 이런 민원이 왔을 때 감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뭐 일종의 이제 세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언성 높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언짢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근데 감정을 왜 박물관 사람들은 해주면 안 되느냐 하면 이 감정이라는 거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감정은 뭘까요? 결국 돈이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이게 유물이 진짜고 그럼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감정을 해주게 되면 그 유물의 가치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박물관에서 그 유물의 가치를 인정해 준 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감정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어디 박물관에서 감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경우로 그게 가지고 오신 거는 예를 들면 유물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유물이 아니냐고 막 항의를 하겠죠. 그런 문제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고 박물관인데는 그런 감정들은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예. 그 감정을 꼭 받으려고 한다면은 뭐 고미술협회라든지 그런 감정을 해주는 기관에다가 감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과 관련된 그런 부작용들은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 이제 박물관에서 감정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은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해라.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라는 그것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또 감정을 전혀 안 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뭐냐면 우리가 유물을 구입을 한다든지 뭐 기증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그 유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박물관에서 이 유물을 사거나 받았을 때 전시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감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감정을 할 때는 꼭 문서로 남겨놔야 되겠죠. 문서로 남겨놔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박물관으로서 이제 감정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도로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뭐 공익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입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한 뭐 몇십 년 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남긴 감정서를 가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들이 나름대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물을 보고 느낀 점, 뭐 유물에 대한 그런 감상이라든지 뭐 역사적 사실 같은 거 쓰는 게 아니고 그게 가격이 얼마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은 문제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나름대로 자기 전공 분야고 그럴 경우에 그 유물에 대한 식견이 높다든지 뭐 그래서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이런 식견을 자기가 공부한 그런 식견을 사사롭게 예를 들면 유물을 감정하고 약간의 감정을 해주면 돈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이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런 전공 분야의 식견을 이용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제 구입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다고 이제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감정이 필요하겠죠.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문서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전문가의 그런 자문을 받을 경우에 그 전문가가 와서 자문할 경우에 소장자의 어떤 이력 내지는 소장자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유물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유물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에게라도 그런 것들은 절대로 유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입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소유자에게도 사실은 그 유물의 평가된 뭐 예를 들면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해서도 이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박물관들이 유물을 이제 구입하거나 수집하거나 아니면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박물관이 예를 들면 폐쇄된다든지 그 유물이 필요 없어서 이제 폐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폐기하는 경우에 이제 일종의 자산을 처리하는 의미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도 사실은 박물관 사람들은 절대로 개입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른 박물관의 유물 구입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나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 저기 감정이나 평가를 해달라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뭐 성실히 또 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저기 이 나보다 상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물 구입과 관련해서는 그런 약간 윤리들을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론 대응과 관련해서 제가 기자를 기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버릴 기자에 뭐죠 이거? 사랑 잡자다 이게 그런 의미인데 기자는 이제 버리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그걸로 또 끌어들이기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세안 간송불상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이 보도 자료를 뿌리기 전에 특종으로 이제 실린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물관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이 자료를 준 것도 아닌데 기자가 나름 뭐 취재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보도를 한 건데 사실은 담당자 외에는 진짜 이 비밀이었죠. 비밀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보도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다른 기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겠죠. 이제 그거를 요 기사는 이제 특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기자들은 그걸 낙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뭔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특종을 한 기자는 굉장히 뜨겠지만 낙종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언론사 데스크나 뭐 그런 윗선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혼이 나게 되는데 다른 언론은 이런 걸 내는데 이제 너네들은 뭐 했냐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기자는 열받게 되면 우리 담당자들한테 항의를 하게 되겠죠. 이제. 항의를 하게 되고 그 항의를 받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기사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잘 포장해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빵 터졌으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열받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기자들은 진짜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멀리 하기도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종을 했을 경우에 기자들 중에는 이제 특종 못한 기자들 중에는 자꾸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그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사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낙종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꾸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항상 이런 특종 기사에는 박물관 관계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박물관 관계자라는 게 특정되지 않은 밝힐 수 없는 그런 관계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박물관 관계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공식적인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자에게 자료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준 외의 다른 많은 박물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언론 대응하는 그런 윤리는 되도록이면 박물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뭐 예를 들면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라든지 그래서 홍보팀을 통해서 얘기하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일단은 좀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혹여라도 뭐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하면서 뭔가 얘기를 했더라도 그 뒤라도 빨리 알려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는 가깝지만 멀게 항상 대하고 해야 된다는 그게 또 어찌 보면 박물관 사람들이 언론을 대응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것도 일종의 윤리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연구윤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연구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근데 공부는 저기 공부하라고 했는데 빌공자에 도울 붙자. 그러니까 유물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의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좀 비우자는 거죠. 이제 물론 연구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박물관을 괴롭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윤리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수장고 발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수장고 발굴. 어찌 보면 유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발굴인데, 수장고 발굴인데, 수장고에서 어떻게 발굴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수장고에 원래 다 있었던 것들이죠. 다 있었던 것들인데 없었던 게 뭐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수장고 발굴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렇지만은 유물이라는 게 전산으로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장고에서 모르는 유물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대동여지도 목판 원본이 이제 수장고에서 발견됐다는 기사인데 사실은 저 목판은 있는 걸 알았겠죠. 박물관 아마 유물 관리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대동여지도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대동여지도의 거라도 해도 이게 그만큼 막 이렇게 떠들 만큼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게 확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의 유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찾더라도 본인이 찾더라도 그것은 박물관의 것으로 해서 뭔가 연구 결과를 내고 해야지 본인 것으로 해서 이제 그걸 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밝혀낸 거라도 그거를 박물관의 연구 성과로 같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박물관의 수장고에서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산화가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각 박물관마다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장고라는 데는 일단 전시되지 않은 많은 유물들이 전시된 유물보다는 더 많은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 다 한다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전산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 내가 이거를 찾았다고 할 경우에는 박물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논의에 따라서 뭔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찌 보면 지금 뭐 지금까지 얘기한 구입이라든지 유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기 수장고 관련된 거나 아니면 연구 관련 그 다음에 저기 뭐 기자와 관련된 거는 언론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또 어찌 보면 약간 우리가 어쨌든 회개하고 이제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회개는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마음가짐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붙여봤습니다. 이 회계하고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뭐 구입이라든지 모든 업무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이 회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법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범주에 더 중요한 게 윤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회계는 어찌 보면 법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법과 관련해서 뭐 이걸 어긴다든지 하는 일들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이런 큰 카테고리의 박물관 업무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업무들의 이 업무들에 통괄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런 윤리의식에 따른 의무를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거는 결국은 박물관 사람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런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박물관 사람들이 나름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이 모든 윤리 의식들은 궁극적으로 결국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사람으로서 미래 세대에 우리 문화유산을 전해주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 자체가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박물관 생활하는 것은 박물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인으로서 가져야 할, 박물관 연구직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은 결국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